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먼저 현판부터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보시는 건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현판이에요. 예. 그리고 저쪽 한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경찰청 본관 로비에 있는 글씨체인데 네. 두 가지 글씨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보니까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죠. 예, 직접 쓴 건가 보죠? 네네. 네. 대통령 전두환. 그렇습니다. 예. 그 전두환 씨라고 하죠. 예.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네. 그 전두환 씨는 그 재임 시절에 많은 글씨체를 남겼어요. 전국 곳에. 예. 특히 현충문에 있는 저 글씨체는 그 1985년도 대통령 제시 시절에 네. 직접 써서 내려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전두환 씨가 이제 내란죄로 네. 대통령 예우가 모두 박탈이 됐죠.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네. 저 현충문 글씨체를 내려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러자 이제 국가보훈처, 지금 네. 본부죠. 2020년도에 저거를 국가 정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네. 저걸 이제 내렸죠. 바꿨죠. 네. 네, 1985년도 준공 당시에 현판에서 네. 2020년도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글씨로 이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2020년도 5월에 예. 새롭게 교체된 저 현충문의 글씨체는 바로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라고 합니다. 느낌이 좀 어떠세요? 글쎄요, 좀 덜 딱딱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네. 조금 친근하다 그럴까요? 네네네.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네.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0년이 다 그렇죠. 됐는데 저 현충문이란 글씨는 아마 예. 안 쓰셨겠죠. 그렇죠. 100년이 지나신 분인데 예. 2019년대 안중근 의사가 예. 할빈 의거 110주년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안중근 글씨체가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공개된 예. 거죠. 예. 그 안중근 의사가 자필로 남긴 장부가, 그 유명한 예, 장부가, 그 장부가의 원본을 토대로 한글 필적을 추적해서 추출한 거죠. 예. 추출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오른쪽 있는 것이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장부가 원본이고요. 네. 왼쪽 있는 곳이 그 글씨체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장부가입니다. 예. 그 안중근 의사의 기계, 그리고 강한 의지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로 멋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주 좀 그렇게 기계가 보이기도 하죠. 느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6월 보훈회들을 맞이해서 이 현판 이야기 그리고 감동과 흥미 이야기가 가득한 네.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떠나봅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 글씨체가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라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기품 있고 무게가 있어 보이네요. 이 국립대전현충원은 100만 평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서 단일기관으로 가장 큰 면적인데 축구장으로 따지면 무려 500개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전현충원은 이거 말고도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네. 아, 제가요, 그 스마트폰하고 밀원실에서 키오스크로 그 제가 이제 위치도 모르는데 좀 찾고 싶은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찾았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지도를 보고 막 찾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 좋긴 좋네.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국가 원수를 비롯해 장병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가면 박치기왕 고 김일 선수도 모셔져 있습니다. 야, 김일. 아, 정말 아세요? 그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김일이 그냥 TV에 나오면 그냥 온 국민들이 막 환호했죠. 시청률이 아마 70% 됐을걸?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김일이 그냥 일본에서 일본 선수를 박치기 때 딱 휘두르기 나오나? 이 탁구성 그냥 딱 하면 딱 넘어지면 그냥 온 국민들이 그냥 환호하고. 아, 정말 대단했지. 우리한테 기쁨을 줬죠. 그때 배고플 때였나? 배고플 때였죠. 근데 아이고 진짜 존경합니다. 지난 4월 미스터 선샤인 황기안 애국지사의 위에도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이곳에 안장됐습니다. 대전에 국립현충원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정말 어떻게 복인 것 같아요. 이곳은 이 유족들이 뭐 참배하는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순국선열의 의미, 뜻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참배가 아니더라도 평일날 또 주말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면은 그 순국선열들의 어떤 참된 희생 그걸 느끼게 돼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현충원을 나와 찾아간 곳은 대전의 냉면 맛집입니다. 아우 더워. 여름이죠. 여름에 냉면. 현충원 옆에 냉면집에서 유명한 냉면. 나왔네. 그 냉면. 예, 맛있게 잡세요. 와,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와, 진짜 이게 아니 이게 보니까 가위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왜 가위가 필요 없지? 잠깐. 예, 저희 냉면은 메밀이 한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위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 뚝뚝 끓여지는구나. 예, 예. 이 맛이야, 이 맛. 야, 진짜 이놈 참 특이한 놈이요. 이게요, 닭육수하고 그 다음에 동치미. 요거 있죠, 요거 같이 드실 만한 거. 요것이 동치미를 담고 남은 건더기인데 그 육수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게 70%가 메밀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뚝뚝 끊어지는 맛이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저는 안 끊어요. 가위 안 써요. 이렇게 해서 육수는 슴슴하지만 깊고 메밀은 답답하지만
구수한 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음식 전문가 아닙니까?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두 번 먹어, 두 번. 어떻게? 두 가지 형태로. 이거를 팁 드리는 겁니다. 절반을 덜어. 양도 많네. 여기에다가 고명도 좀 넣고, 요거는 초계국수 형태로 먹는 거예요. 초계국수. 자, 이 정도 해서 요거는 나와 있는 겨자를 풀고, 식초를 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초계국수가 되는 거예요. 초계국수가. 초계냉면이 되는 거지. 요거로 해서 먹고, 요거는 온전히 이 집에서 제공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그릇에 두 가지 맛. 자, 이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전 이 냉면 역사가 참 재밌어요. 좀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서 자운대에서 정착했어. 그곳이 탄동 숯골이에요, 숯골. 그런데 진짜 북한에서 평양에서 먹었던 그 냉면 맛이 그리워서 꿩냉면이었거든요. 꿩육수였거든요. 근데 꿩이 있어야지. 그래서 꿩 대신 닭. 그래서 닭을 키워서 육수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맛이 워낙 대전의 자랑이어서 막 옛날 대통령들, 유명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산속으로 들어가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인가에는 월드컵 앞두고 대전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이 됐죠. 지금도 대전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냉면. 진짜 냉면은 진짜 여름에 거부할 수 없는 메뉴죠. 거부할 수 없는 메뉴인데 이게 참 저도 매년 여름 되면 냉면을 한 30그릇을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이 중장년들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죠. 특히 이 대전이 자랑할 만한 이 냉면,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갔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국가를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고 커다란 자치를 남긴 분들, 이들의 거룩한 희생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신 현충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미래가 그곳에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후루룩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큰아버지도 이제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데, 현충원에 이 독립유공자나 뭐 장병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유공자들도 이렇게 모셔져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12만 위가 모셔져 있는데요. 예. 영상에서처럼 김일 선수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관련 법규가 고쳐져서 예전에 안장할 수 없었던 순직 소방관, 네, 그분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최초로 이제 25일 날 최초로 순직 소방관이 여기 모셔져 있는데 잠시 후 TJB에서 보도가 됐죠. 잠시 후 주간 포토뉴스에도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렇듯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립대전 현충원 6월 보훈의 달을 맞아서 꼭 한번 가족과 함께 참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그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뉴스보다 맛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선 순직 소방관 합동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로 안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직 소방관이죠. 78년 전에 순직한 고 김영만 소방원을 비롯해 5분의 순직 소방관이 대전현충원에 모셔졌습니다. 국가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누리꾼들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이 나라의 품에 안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제라도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삶을 살다 가신 그대, 이제는 뜨겁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이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난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소방관들이 계시죠. 우리의 안전을 지키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순직 소방관들, 늦었지만 이제라도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하며 정말 가슴 졸이면서 바라보셨을 겁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그 흥분이 가시질 않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 일정이 하루 연기됐지만 보란 듯이 성공하며 고흥반도 상공을 멋지게 날아올랐죠. 1, 2차 발사가 시험 비행 성격이었다면요. 이번 3차 발사는 실용위성을 탑재한 첫 실전 발사라 그 의미가 더 큰데요. 누리꾼들 반응이 정말 누리호가 내뿜던 화염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아이랑 같이 카운트다운 하는데 어릴 적 물로켓 쏘던 기억이 나면서 너무 뭉클했네요. BTS 손흥민, 봉준호, 누리호 렛츠고! 월클 넘어서 우주 클래스까지 가보자고!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품에 안고 우주로 간 누리호. 그 첫 임무를 멋지게 완수했는데요. 4차, 5차 앞으로도 쭉 더 발전할 누리호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벌써 3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 1일 드디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엔데믹을 맞아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일주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고요.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엔데믹 선언에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리꾼 반응 볼까요? 3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버티는 코로나, 눈치 있으면 얼른 사라져야 하지 않겠니? 드디어 마스크 없는 여름 휴가라니 그동안 잘 버틴 나 자신 칭찬해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비록 소중한 일상은 돌아왔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큼 방역을 생활화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락세를 타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세제도 전면 손질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이 전세제도 폐지론에 대한 갑론 을박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하반기엔 집값이 더 빠질지 또 분양시장 침체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과기대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시 지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주거 사다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더 아득해졌다는 얘기겠죠.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고 얘기했다가 일주일 후에는 곧바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속뜻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이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는 그런 의지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세 제도 개편론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배경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 현 정부에서 이제 과거 정부에 시행했던 이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대출이나 전세 보증을 좀 확대 시행했다든지 예, 예. 그리고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역전세, 깡통 전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이 어떤 국토부교통부 장관의 어떤 전세 폐지론에 힘을 좀 실어준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제도를 정부에서는 이제 좀 억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없애겠다는 건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 회장이 예. 바로 처리를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자기 본인이 장관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세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전세제도가 부정적인 면이 없고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하면 아마 세계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겠죠. 네. 그런데도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않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의 문제점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또 보완할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전세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전세 원희룡 장관이 정부에서 이 전세를 없앤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전세 비율이 점점 축소가 되고 지금은 반전세 비율이 이제 대등해지고요. 오히려 지금 월세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금 바뀌는 거는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도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박근혜 정부는 대출 한도를 5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도입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뭐 이런 제도들 때문에 전세값이 파도를 쳤고 또 급기야 전세 사기까지 악용이 됐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세 제도라는 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보다 내 돈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렇죠. 전세가 유리하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전세에 대한 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도 많이 수월해졌고 네. 또 특별히 이자까지도 좀 깎아줬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세로 인한 문제가 조금 발생할 것 같고 네. 어떤 세금 문제하고 같이 또 결부시켜가지고 또 임대차 3법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도임,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들한테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을 좀 넘어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지원 같아요. 자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 네네.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 좋고요. 전세제도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유리한 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러한 제도가 좀 과하고 또 맞물려서 시장의 상황도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전세 작용의 부작용이 네.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적을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예. 그 전세 제도가 사실 어떤 그 임차인에게도 예. 또 임대인에게도 마중물 역할을 한 건 맞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데 좀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전세 사기는 그 전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너무나 이제 과다하게 또 금액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나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전세 사기는 사실 예견됐던 거다라고 예견됐다.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난 해에도 저희들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거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고 또 전세 대출이 과하게 많이 될 때 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 전세 사기 전세에 대한 어떤 이 피해 또 후유증이 분명히 날 수도 있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세 피해는 사전에 얘기는 됐던 거고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아마 정책적인 부재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금리 시대에 있는데 거기에 또 전세 대출을 또 과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부동산 가격은 또 임대인들은 그 돈을 이용을 해서 이자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이용해서 또 갭 투자를 또 하게 되고 또 그러면 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또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순환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금리가 약간 움직이니까 바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또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이 제가 폭락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깡통전세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기를 의도적으로 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세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70~80% 정도는 오히려 사기보다는 피해자가 많다라고 그러니까 봐야 맞지 보증금을 않겠냐라고 돌려줄 보는 거죠. 입장이 못 돼서 그렇죠. 전세 사기 어떻게 보면 가해자로 몰리게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임대인들에게 전세금 보증을 반환을 해주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전세에 대한 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들도 지금 전세를 아예 취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개업공사를 속출하고 있고 임차인들도 섣불리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임대인들의 어떤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명 동맥견사 현상이 나기 때문에 선의의 임대인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좀 같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28,000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2년 전 가격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건 중에 6건이 역전세,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일본처럼 뭐 깡통 전세라든지 또 역전세라니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실제 상황이 지금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이제 역전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이 역전세가 심화되면 이제 깡통 전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우리 주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역전세는 어떻게 보면 둘째치고요. 실질적인 전세 수요가 없는 바람에 아예 빼줄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택은 공실로 남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부 다 반환하는, 오히려 역전세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부장님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습니다. 아파트는 괜찮고 주로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다가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내 자본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을 못 내줘서 전세 사기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임대인에 대한 뭔가 이런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얘기 좀 하셨는데 역전세난은 어떻게 지금 불가피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그 서구나 유성구에서도 어떤 유곽 쪽, 특히 이제 동구 대덕구 쪽의 유곽주에서는 아파트에서도 지금 깡통 전세가 일명 지금 역전세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근데 그래도 조금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임차인들은 좀 안정적인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로 들어갈 때 1순위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근저당 설정이거든요. 거의 99%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게 1순위가 근저당이고 2순위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는 좀 아직까지 안전한데 다가구 주택이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후순위를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대전시 어떤 자료에 보면 다가구 주택이 한 3만 호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주택이 3만 동이 넘고 여기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34%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대전에 지금 다가구 주택. 그런다고 보면 없는 서민들에게 봤을 때 주거에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 보면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사실 갭 투자가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게 다
발생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빌라 같은 경우랄지 이런 꼬마 주택 같은 경우라고 하죠, 일명. 이런 데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 때문에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거를 매가에 대비했을 때 전세가율이 뭐 80%, 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매가가 지금 70%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바로 깡통서로 전환하는 거죠. 그분들 임차인들 보증금 반환해 줄 돈이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일부 뭐 서울 수도권 일부에서는 다시 뭐 갭 투자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네. 전세가가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그 지금 투자에 대한 그 심리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서 보면 이번에 지금 우리가 그 용계동이랄지 학하동 쪽에서 보면 미분할했던 물량이 국가 산단 들어온다는 거 이유로 때문에 딱 3일 만에 완판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심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해봤던 분들이 보면 소자본 가지고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단기간 내에 투자 수익률을 내는 물건이 과연 어디가 있겠냐. 주식으로 갈 수 있느냐. 그분들이 주식을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갭 투자로서 한번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입만 되면 언제든지 그 투자 자금이 갭 투자 부동산으로 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갭 투자는 또 다시 성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동의하세요? 다시 일어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이거는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네네. 이 전세 사기 막으려면 어떻게든 간에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본다면 예. 이제 뭐 가격의 하락폭, 매매 가격 하락폭은 줄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세도. 네, 전세도 마찬가지고 예.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도. 물론 우리 주변에 이제 세종 같은 지역은 이제 벌써 상승세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하락세가 축소가 되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구매 심리가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리가 바뀌어서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갭 투자거든요. 네.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뭐 나름의 확신이 있다면 갭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아직 기간이 1년 반 이상 남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되면 부동산이 다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으로 예. 본다면 전세 사기는 사기라는 것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기라는 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많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뭐 국세라든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요구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요구를 하고 또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죄송하지만 어떤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한 분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수를 찾아가서 그 동네 시세라든지 어떤 내용 같은 거를 같은 건물도 여러 개의 공인중개사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우선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안심전세 앱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전세 사기를 줄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참 질타가 받고 있는데 전세 사기 좀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 우리 공인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됐고요. 어떻든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피해를 입은 우리 그 피해자 여러분에게 정말 공인사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보면 조금만 그 주의를 좀 기울이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그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도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 개업공인사들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을 해보고 그다음에 전입시대 열람을 해보니 이게 서로 크로스 체크해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이 제공해주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하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하고 열람해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런가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물어보니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을 해보면 이미 전출을 해간 사람 것도 계속 다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인사들이 그거를 크로스체크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또 개업공인사들 또 스스로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획공사들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제재 효과가 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면에 이게 의도적이지 아니고 선의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협회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려도 협회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그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번에 법적 단체하거나 의무 단체를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전입세대 열람 권한이랄지 학생자 부여할 거를 저희한테 열람권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혀 지금 답변을 않고 저희 계획공사에게 어떤 책임만 묻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 갭 투자로 그동안에 이제 뭐 대출 많이 꼈던 분들이 이제 집을 던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올 하반기 집값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하반기 정도의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는 게 뭐 하반기에 경매가 쏟아지고 부동산 시장에 붕괴가 온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예측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고 1980년대 일본에 어떤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이 온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100% 차용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건전성이 아주 약화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100이라고 쳤을 때 대출이 뭐 110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은행이 파산을 할 정도로 어떤 대출에 대한 부실이 좀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동산 버블 해서 꺼졌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버블이라는 거는 올라야 버블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크게는 3배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하고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기는 하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하기 좀 어렵다. 좀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포함해서 분양 시장까지 해서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 대로 대전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멈추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봤을 때는 앞으로 그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부정적인 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금리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 연방하고의 금리 차이가 예.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에 대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총선이 지금 있습니다. 그 총선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 정부가 여당이 총선 이후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 일명 지금 갭 투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만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언제든지 또 꿈틀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2017년도부터 민간 임대사업장 등을 장려를 해서 그 매매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묶였던 물건들이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물건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가 완화는 됐다고 하지만 종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올 6월 1일 날 또 종부세가 나오면 내년에 되면 아마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물건들은 투매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전에 있는 지금 분양시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 산단으로 인해서 미분양됐던 물량이 지금 많이 소진이 됐거든요. 올해도 지금 이제 탐방 1구역이 같은 경우에 지금 후분양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거기도 요새는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무척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묻지마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가라든지 옵션이랄지 지역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청약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한다면 미분양이 속출할 수도 있다. 속출할 그렇지만 수 있다. 가격을 착한 가격으로 한다 보면 얼마든지 수요는 지금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완판할 수 있지만 너무나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면 미분양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